여러분, 환율은 1,500원을 뚫었고 중동은 일촉즉발인데 당장 내 지갑 사정부터 팍팍한 오늘입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가 새벽부터 직접 뽑아낸 핫한 기사들로 오늘 하루의 생존 인사이트를 짚어드립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부터 8,000원 돈가스 뷔페의 눈물, 그리고 벚꽃 엔딩을 맞은 대학가 소식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 보면 겉보기엔 국제정세, 주식시장, 동네 식당 소식처럼 다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밑바닥에는 그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아, 시스템의 한계요?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덩어리부터 보죠. 그 글로벌 거시경제의 상황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라고 최후 통첩 날렸잖아요. 막 교량 파괴 영상도 공개하고 이거 완전 양손에 폭탄 든 치킨 게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우리 코스피는 방탄조끼라도 입은 것처럼 1.4%나 올랐어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당장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닐 판에 삼성 실적이 이걸 다 덮을 만큼 강력한 건가요? 솔직히 시장이 좀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시장이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냉혹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인프라 초토화를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파키스탄이 중재한 45일 휴전안이 양국에 전달됐다는 그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소리치는데 뒤에서는 서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 즉 지휘부 모두 전면전 가면 완전 파멸적인 비용이 든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진짜 파국은 피하려 하는구나. 이 미세한 균열을 읽어낸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숫자가 던져지니 매수 심리가 그쪽으로 확 쏠려버린 겁니다. 와, 투자자들 진짜 눈치 싸움 장난 아니네요. 근데 거시지표 보면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6원으로 1,500원대고 두바이유는 배럴당 114달러를 뚫었거든요? 네, 엄청난 고공행진이죠, 사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달러 빠져나가는 거 막으려면요? 근데 기사들 보니까 오히려 동결이 유력하다던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경제학 논리로는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게 맞죠. 금리 차이 벌어지면 자본은 빠져나가니까요. 근데 지금 하느는 진퇴양난, 즉 두 개의 시한폭탄 중에서 뭐가 먼저 터질지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시한폭탄이요? 네, 유가가 114달러가 넘으면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치명적이죠. 여기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자본 유출 막으려다 내수라는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박살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밖에서 돈 나가기 전에 안에서 먼저 터져버릴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해서 버티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뼈아픈 딜레마죠. 또 황당해집니다. 한화솔루션이 무려 2조 4천억 원 규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중 1조 5천억을 빚 갚는 데 쓴대요. 주주들 입장에선 내가 니들 빚 갚아주는 호구냐 싶어서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과거 청구서를 강제로 떠안는 셈이죠. 원래 유상증자는 우리 이런 훌륭한 신사업 할 테니 투자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봐야 돈을 주죠. 근데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을 과거 빚 갚는 데 쓴다는 건 경영진의 과거 오판 비용을 주주들 주머니 털어서 메우겠다는 거거든요. 돈 넘쳐날 때는 슬쩍 넘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주들 인내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폭발했잖아요. 소액 주주들이 무슨 핀테크 플랫폼으로 지분을 모으는데 벌써 2.87%나 모았대요. 임시주총 소집 요건인 3% 턱밑까지 온 건데 옛날 개미들이랑 완전 다릅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지 행동주의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소액 주주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며칠 만에 결집하거든요. 파편화된 개인들이 거대한 하나의 기관 투자저처럼 움직이게 된 거죠. 와, 완전 새로운 권력이 생겼네요. 네, 게다가 금감원도 지금 정정 요구 가능성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주주를 ATM 기계로 취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겁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 진짜 피부로 와닿네요. 근데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다 못해 거의 코미디를 찍은 기업도 있습니다.
삼천당제야 기자간담회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황당한 게 전인석 대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외부인인 디오스파마 석상제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핵심 사안을 막 대답했어요. 아, 그 사건 정말 업계에서 엄청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례죠. 제 생일 파티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사말 대신하고 신분 확인도 거부하고 도망간 격이잖아요. 에스페스 특허 같은 게 외부인이 막 떠들어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에스페스 특허는 주사제를 알약으로 바꾸는 핵심 기술인데 제약사한테는 기업 생명줄과 같은 최고 기밀이에요. 호스트님 비유 빌리자면 내 생일 파티 와서 동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통장 비밀번호 브리핑한 셈입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놔둔 건지 치명적인 보안 사고네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상장사 간담회에서 외부인이 핵심 기술을 설명했다는 건 실질적 결정권자가 외부에 따로 있다는 의혹을 스스로 폭로한 거나 다름없어요. 투자자들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투명성이 없으면 거시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거시 경제랑 자본시장 신뢰가 흔들리니까 결국 또 정부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책에 눈이 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조공하라고 지시했어요. 솔직히 전 이거 보면서 아니 다주택자들한테 또 빠져나갈 비상구 넓혀주는 특혜 아닌가 싶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다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정책의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하려면 관청 허가 받는 행정처리 기간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정부 목적은 양도세 깎아줄 테니 빨리 집 내놔서 시장 안정시키라는 건데 행정 절차 때문에 물리적으로 5월 9일 데드라인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긴 팔고 싶어도 절차 때문에 못 팔면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절벽 고물치가 폭등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규제 맹점 때문에 정책 효과가 막힌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 행위 자체를 매매 의사로 간주하고 유연하게 데드라인을 늘려준 겁니다.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철저히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덩어리를 움직이는 기술적 조치였군요. 반면에 청년들한테는 결이 좀 다른 구명조끼가 나왔어요. 금융위에서 청년 자영업자한테 연 4.5%로 최대 3천만 원을 빌려준대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금리보다 거치 기간이에요. 이자만 내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무려 2년으로 늘려줬더라고요. 이 2년이 진짜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영업 시작하면 초기 현금 흐름 막히는 죽음의 계곡 구간이 무조건 옵니다. 기존 6개월로는 이 구간 넘기기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당장 원금 갚으라고 압박 들어오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없는데 원금 갚으라고 하면 결국 20% 넘는 고위험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으로 늘려준 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생존권 보장의 의미가 크죠. 콜센터 1397이나 앱 예약 같은 팁도 꼭 활용하셨으면 하네요. 정부가 이렇게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연착륙 유도해도 현실 바닥 민심은 생존 경쟁이 너무 극단적이라 씁쓸합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8,000원짜리 무한리필 돈가스 집 기사 보셨죠? 네, 그 김치통 가져와서 몰래 담아간다는 이야기 참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라. 아무리 팍팍해도 돈가스 26장을 옷에 싸가고 훔쳐가는 건 얌체를 넘어서 그냥 범죄 아닙니까? 타인 자산 훔치는 건 너무 화가 납니다. 와, 명백한 범죄 맞죠. 근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황 심각성이 더 잘 보입니다. 무한리필은 철저하게 고객 양심에 기댄 박리담의 모델이에요. 8,000원 받으면 주인 마진은 기껏해야 1,000원 남짓일 텐데 누군가 26장을 훔쳐간다는 건 그날 온 선량한 손님 20명분의 마진을 한 명이 다 파괴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20명분 마진이 한 방에 날아가면 주인이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티죠. 결국 폐업하거나 가격을 12,000원으로 올리겠죠. 가성비 소비의 숨은 도덕적 해이가 서민들이 저렴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인프라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 8,000원짜리 식당의 생존기 보다가 다른 뉴스 보니까 진짜 평행우주 온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샤에 놓은 서울대생 대치동 썰인데 고교 시절 한 달 학원비만 4,500만 원 쓰고 주 40시간을 학원에 있었대요. 40시간이면 성인들 법정 근로시간 아닙니까? 맞아요. 성인 근로자만큼 아이들이 강제 노역 같은 경쟁의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거죠. 한쪽은 8,000원 아쉬워서 훔치고 한쪽은 4,500만 원 사교육에 태우고
이 엄청난 간극에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답답하실 텐데 이게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네, 2025년 사교육비 통계가 그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총액 27조 5천억 원, 1인당 월 평균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사교육 참여율 자체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학원 다니는 애들 숫자는 줄었는데 치추액은 늘었다고요? 네, 경제력 안 되는 서민들은 아예 사교육 시장에서 밀려나 포기하고 남은 상위 계층끼리 돈 쏟아붓는 그들만의 리그가 더 견고해진 겁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랑 300만 원 미만 가구 격차가 무려 3.4배예요. 부모 경제력이 입시 공정성을 흔들고 질적인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이 심해진 거죠. 없는 애들은 포기하고 있는 애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스펙 쌓고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 미친 경쟁의 끝이 역설적에게도 대학 소멸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인과관계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저출생이 심해지니까요. 2043년엔 신입생 충원율이 53%까지 떨어진대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농담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으로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건물 억지로 버티게 하는 대신 파편 안 튀게 철거하는 폭파 매뉴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사립대학은 비영리법인이라 파산 직전이어도 건물 팔아서 빚 갚는 게 법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횡령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8월 시행령으로 경영위기 대학 지정에서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해주는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한테는 학업 중단 위로금, 교직원한테는 체불임금과 면직보상금을 자산 매각대금으로 최우선 지급하게 강제해뒀습니다. 그리고 비리법인은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해서 이사장 먹튀도 막았고요. 대학 폐교는 지역경제 전체 생태계 문제라 이렇게 정교한 매뉴얼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 중동 위기, 증시 불안부터 동네 돈가스집, 대치동 사교육, 그리고 질서 있게 폐교하는 대학들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오늘날 우리의 생존기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겉보기엔 파티현화되어 있지만 사실 다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발적인 상상 한번 해볼까요? 수만 명이 북적이던 거대한 대학 캠퍼스 부지와 텅 빈 건물들. 이거 문 닫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애물단지, 흉물로 전락할까요?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거대한 지역 테크업으로 완전히 재탄생해서 우리 사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요? 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공간이 어떤 기회로 바뀔지 오늘 하루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생존 인사이트, BT의 5분 세상 읽기였습니다.